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와 그린 뉴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은 줄고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 속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그리고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모습, 열망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그 뒤에 아주 큰 파도처럼 기후위기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의 증가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야생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또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늘어나면서 감염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조차도 기후위기나 이 생태계 지구 환경 파괴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코로나19와 그린 뉴딜을 연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뉴스인데요. 영국 런던의 히드로 제3 활주로 공항, 그러니까 공항의 활주로를 다시 증설하는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기에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의 증설이라니 있을 수 없다라고 소송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정의 판결은 불법이다. 활주로 만들면 안 된다. 왜? 기후변화법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이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국은 파리 협정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공항의 활주로를 늘리는 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이걸 보고 사실 충격,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기후 문제가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국가의 중요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그것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중단 것조차도 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2월 27일 뉴스인데요. 이게 3월 2일에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천공항에 발 묶인 항공기들, 날지 못하고 지금 다 공항에 이렇게 대기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 간의 이동,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멈추게 만들었죠. 이 항공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 이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사에서 수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임시 휴직 상태로 한 6천 명 정도가 고용 불안 상태에 놓였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앞으로 항공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공산업에 종사했던 시민들은,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떤 대책을 가져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가온 충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리바운드 효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받지 않도록 준비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린 뉴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그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면서 앞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더 많은 공항이 생기고 더욱더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항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자리와
다른 역할들을 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가 우리들에게 저는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이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19가 있고 이 경제 위기가 있고 그 밑에 정말 조스 이따만한 충격으로 큰 입을 벌리고 있는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온실가스는 줄였을지 몰라도 불평등은 심화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공공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녹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 과정에 공적 자금, 공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일로 사람들의 삶과 일의 방향이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국가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속 재난의 시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왔죠. 경제적으로 힘들죠. 그 상황에서 폭염이라든지 한파를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는 연속 재앙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에 집중하다 보니까 비대면이 인기입니다. 대면하지 않는 것. 그런데 재난은 여러분 비대면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은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만으로 아니라 인프라를 갖추고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쏟고 대비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제도와 지역사회와 또 디지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또 공유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저는 교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들, 그런 일들의 기반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동할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안전하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서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돕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위기가 오더라도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저는 만들어가는 사회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위기, 기후위기가 오고 있고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이 인간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쓸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에 우리는 놓여 있고, 그렇게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완전히 사회를 전환을 해야 하고요.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응하는 대책들을 같이 세워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코로나19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가 줄었는데요. 이건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확 좀 꺾였던 적이 있죠. 그때랑 비교해서 봤을 때 6배나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금융위기는 실물의 경제 위기는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는 인간의 생산활동, 소비활동, 이동활동 그 자체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또 재밌는 건요. 석유 수요가 줄었고요. 석유 소비량이 2012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석탄 수요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석탄 수요도 8% 줄었는데요. 그리고 가스도 줄었고요. 그리고 원자력 수요는 전력 소비량 자체가 줄면서 줄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늘어난 게 재생가능 에너지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생산이 되면은 바로 그 전력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는 계속해서 전력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거. 그리고 2000년도에 공사 시작했던 게 완공이 되면서 더 생산하는 능력이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화석 에너지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기도 했고, 석탄이나 가스나 원전의 수요나 소비량은 떨어졌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의 소비량은 늘어났다라는 것들은 저는 좀 상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재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회복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쵸? 모두 아프면 빨리 낫고 싶지 않습니까? 충격이 왔을 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다가 그동안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동의 한계가 명확해진 세계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바닥을 두고 살고 있는가, 기반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이 지역이 얼마만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지역의 중요성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난의 회복력과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더십, 리더가 누구인가, 재난을 대비할 때 어떤 리더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주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도시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조금 줄어든 순간 인도에서는 엄청난 홍학대가 날아들고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게,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들의 공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조금 이동을 조금만 줄여도 이렇게 막 거북이가 와서 알을 낳고 새들이 날아오고 야생동물이 살던 공간이 이 공간이었구나 라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에 무슨 일을 한 거지? 를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치의 액상화라는 말씀을 송기령 스님께서 하셨는데 너무 큰 충격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 받아봤잖아요. 국가가 재난 시기에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화상회의,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화상회의를 해보니 우리가 그동안 왜 회의를 하려고 그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회의를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연결돼서 의사소통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그동안 쓸데없이 국제회의하러 비행기를 많이 탔구나.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들여서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 다음에 집이라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집을 상당히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 안에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주거기구본권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집에 갇힌 공간에서 살게 되는, 그러면 돈에 따라서 쾌적한 공간과 쾌적하지 않은 공간,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는 사회는 괜찮은 사회인가? 누군가 공간을 소유하는 게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쾌적한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개념, 함께 누리는 공간, 그리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정책,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액상화가 어떤 의미냐라고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재난기본소득 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를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화상회의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출장은 반드시 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이거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거 반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경계가 상당히 강했다면은 이거 좀 무너뜨리게 되는, 우리의 약간 안 해봤던 것들을 하면서 상상력이라든지 이야기거리가 조금은 더 풍부해지는 그 큰 위기가 오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 수 있잖아. 다른 방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런 경계에 대한 벽, 단단함은 좀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곤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이번에 필수적인 일, 기본적인 일, 우리가 의료에 있어서 간호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배달을 많이 하는데 이걸 엄청난 노동을 감당하면서 지금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배달하는 노동자들, 매일매일 청소하고 또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기본적인 보건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이분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존중받고 있나? 우리가 모든 노동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저는 고마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동물과 생태계와 건강이 하나다. 이게 떨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 그리고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의 코로나19에 있어서는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조금씩 개인은 힘들더라도 그게 사회 전체로적으로는 이롭다,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 라는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리더십과 정보 공유는 너무나 중요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품 빼기, 화상회의가 국제회의를 대체했던 거,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집과 공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진다. 근데 또 집에 머무른 시간이 많으면서 화목하고 이렇게 신뢰가 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은 가정폭력 같은 것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꼭 필요한 물건, 우리가 뭔가 자원을 쏟아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 자원의 소비가 폐기물을 만들고 온실가스를 만든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자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거냐, 무기를 만들 거냐, 마스크를 만들 거냐, 인공호흡기를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요양병원이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콜센터,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필수 노동자 얘기했지만 우리 배달 노동자와 간호사들 지금 너무 과잉 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답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에서 이 데이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에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서의 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송 물량이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배송 물량이 또 급증하면서 이 플라스틱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후에 또 방역이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플라스틱 이렇게 차단막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플라스틱은 엄청나게 소비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에 있어서는 따릉이 자전거 이용률이 66% 증가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일 세계에서 잘 팔리는 항목이 자전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 감염의 우려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둘 거냐?
배송 부하 체계가 이렇게 많이 부하가 많이 걸리고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둘 거냐?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중교통을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 찾아야 될 거고요. 플라스틱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송 노동자들에 대해서 과잉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숙제입니다. 동시에 야외 공간에 관한 이용률이 51%로 증가했습니다. 이 멀리 못 가고 비행기 해외여행 이제 할 수 없죠. 그러면 뭔가 집 안에만 있기에는 힘든 겁니다. 그때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은 가까운 초록의 공간을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초록의 공간이 가까운 곳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 이 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풍광을 지켜보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한 일이 됐다라는 게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재경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이 보고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겨냈나 봤더니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가 우리를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회,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로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의 경험, 지금도 극복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협력했잖아요. 그런 사회적 자본을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동력으로 함께 만들어 보자. 우리 지금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기후위기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서 한번 대응해보면 어떨까, 이 경험을 잘 살려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지역 먹거리, 에너지, 일자리 등 로컬 시스템 구축이 이 코로나19가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나 기후위기 대응이나 똑같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거냐 지체할 거냐. 우리 중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 좀 집중적으로 초반에 대응을 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대응이 늦어졌어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유럽은 좀 피해자가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기후위기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고, 이번에 질병관리본부 역할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실행 단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도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부 체제로만 아니고 모든 부처가 해야 되겠지만 딱 역할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실행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도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이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행 단위가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전문 조직이자 시민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결국 지역이 중요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경제,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엔 그린 뉴딜이다. 왜? 그린 뉴딜에는 세 가지 정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의 세 가지 정신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냥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온실가스 줄여야 됩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그건 그냥 기후위기에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 온실가스에만 집중했다면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사회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회와 사람의 입장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온실가스 감축하라고 하면은 이게 들어올까요?
내가 온실가스 줄이는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사람, 일하는 나의 먹고 사는 생계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 문제가 누군가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함께 가야지. 저도 제가 석탄 노동자인데 그래, 큰 대의인 온실가스 줄이는 일에 나도 함께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될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후위기, 불평등 타파, 사회 안전망, 그리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는 일자리. 새로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이런 일자리, 그런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그린 뉴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 사진을 지난해 봤었는데 우리가 지금 산소 호흡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 뭐 쓰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돈 엄청 성장 중심으로 왔는데 우리의 2020년에 현재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기로에 있어요. 이거 코로나 끝나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다시 나아갈 거냐? 이쪽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린 뉴딜과 이게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저는 크게 4가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과 제도 개선.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규제와 인센티브. 이걸로 탈탄소 산업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인프라를 바꿔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이 4가지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변화가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이라 함은 우리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처럼 이 질병 코로나19에 딱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 있는 체계가 우리한테는 아직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의 법과 조직과 독립적인 검증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 산업 부분, 에너지 부분 총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법 속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고 또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하고 평가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부처 정책과 사업의 탄소 예산과 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요. 정부 예산의 25%는 온실가스 감축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재부는 깜짝 놀라겠죠. 근데 정말 예산을 들여야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실제 어떤 체계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부 정책이 펼쳐지는지를 특히 영국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 정부의 조직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은 겉으로는 그랜저처럼 보이지만 속은 포니 자동차입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있어서는 예산을 들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에너지 요금 제도, 세금 제도, 전기 요금, 시장 제도 이런 것들을 개편하는 것이 실제로 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만으로 에너지 효율 산업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퇴출 시점이라든지 수송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건물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라든지 에너지 등급 의무화,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고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개발이 되고 인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좋은 규제, 자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인프라의 10%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인프라입니다. 지하 상하수관, 전력선, 통신선,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노후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생활 SOC 새로 짓는 건물들 다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여러분 가까이에 병원이 있는지, 믿을 만한 공공병원이 있는지, 내가 갈 만한 공원이 있는지, 내가 당장 위기에 처했을 때 전화 오면 달려올 이웃이 있는지, 아니면 119, 112에만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을 둘러싼 안전망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의 지자체, 내가 속한 지자체는 이렇게 시민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기후변화로 재난이 닥쳤을 때 작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있는 지자체의 리더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우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규모에 맞게 우리 기후변화 대응해야 되는데, 그 기후변화 대응의 방식은 감축과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야. 이 세 가지를 고민한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너지센터라든지 또는 지역전환센터, 이런 곳들이 있다면은 그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비전 2045년 4대 전략 22대 과제에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비중 있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2045년 정도면 기후위기의 심화, 그리고 상당히 지금도 이미 중요한 의제인데 우리 사회 전략 속에 기후 문제가 너무 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너무나 다 틀린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산 석유화학 공장을 건립하고 여수 석유화학 공장 건립을 준비를 했었고, 이런 석유화학 공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세웠는데 그게 맞았던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 국내 여행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잡았던 이런 경제 계획들이 코로나19로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러면 2021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와 불평등 해소라는 내용이 우리 2021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을 위해서 각자의 배를 만들어서 이 작은 배로 이 엄청난 위기를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큰 배를 어떤 방향으로 저어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하고, 코로나19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을 진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